한 조용한 마을의 은행에 강도가 침입하게 되었고 공포에 질린 시민들 사이에서 여군 최초의 사성 장군인 군인이 강도를 제압하여 참교육하고 이후 강도의 충격적인 사연을 듣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청와대 지하 벙커 국가위기관리센터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거대한 비디오 월에는 각종 군사 데이터와 한반도 주변의 위성 영상이 쉼없이 흘러갔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장관들과 군 수뇌부가 침묵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최근 동해상에서 포착된 북한 신형 잠수함의 비정상적인 움직임 때문이었다. 회의의 중심 대통령의 바로 맞은편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단정하게 넘긴 머리,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군복, 그리고 그 위에 빛나는 4개의 별.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 강지현 대장이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번 북의 움직임은 단순 무력 시위라기보다 새로운 수중 발사 체계에 대한 실전 테스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합니다. 우리 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합감시 자산을 총동원하여 해당 수역을 24시간 추적 감시하고 있으면 대프콘 격상 없이도 즉각 대응 가능한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일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수많은 위기와 협상의 테이블에서 다져진 신뢰와 권위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보고가 끝나자 대통령은 비로소 굳었던 표정을 풀고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는 그녀의 분석과 대응 방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회의실을 빠져나와 국방부로 향하는 검은색 지휘용 세단 뒷좌석에 앉아서야 강지현은 비로소 길게 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합참의장. 그 자리는 단순히 군 서열 1위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안위와 수십만 장병의 목숨을 양어깨에 짊어진 살아있는 책임의 화신이었다. 잠시 눈을 감자 아침에 보았던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고등학생인 딸아이는 요즘 부쩍 말수가 줄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를 가졌지만 정작 딸아이는 그 무게에 짓눌려 평범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늘 마음 한구석이 아렸다. 차가 국방부 청사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강지현은 문득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차 돌려. 운전석의 부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보았다. 네, 합참의장님. 다음 브리핑 시간이.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하게. 급한 용무가 생겼다고 보고하고. 하지만 의장님. 이건 명령이야.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부관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조용히 차를 돌렸다. 강지현은 자신의 비서관에게만 짧게 행선지를 알렸다. 충남 예산. 개인적인 용무. 절대 보안 유지할 것. 차가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경부고속도로에 오르자 비로소 창밖의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잿빛 빌딩 숲이 사라지고 푸른 논과 밭이 시야에 들어왔다. 강지현은 넥타이를 살짝 끌어내리고 군복 상의에 첫 단추를 풀렀다. 그녀는 지금 대한민국 군의 지휘관이 아닌 한 사람의 딸로서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예산 땅에 들어서자 공기의 냄새부터 달라졌다. 비릿한 흙냄새와 싱그러운 풀내음이 뒤섞여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평생을 일구었던 사과 과수원이 펼쳐졌고 그 너머로 거대한 예당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침 해가 지고 있었다. 거대한 호수의 수면 위로 붉은 노을이 수채화처럼 번져나가는 풍경은 장엄하기까지 했다.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강지현은 몇 시간 전까지 머물렀던 지하 벙커의 냉랭한 공기를 떠올렸다. 그곳에서의 그녀와 지금 이곳의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인 것만 같았다. 차가 선산 입구에 멈췄다. 그녀는 부관에게 차에서 기다리라고 명한 뒤 홀로 작은 오솔길을 올랐다. 봉긋한 2개의 무덤 앞에 선 그녀는 거수 경례 대신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올렸다. 아버지, 어머니. 저 지연입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말을 걸었다. 두 분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던 딸이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때로는 제 자신이 길을 잃은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 이전에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제가 과연 사람을 잘 지키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서 무덤가에 핀 작은 들꽃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 바람결에서 그녀는 어릴 적 자신을 쓰다듬어 주시던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는 듯 했다. 선산에서 내려온 그녀는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익숙한 길을 따라 마을 어귀의 허름한 식당으로 향했다. 윤복회 칼국수. 그녀가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드나들던 곳이었다. 아이고 뉘신가 했네. 지연이 아니여. 가게 주인인 윤복희 할머니가 그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았다. 할머니는 강지연이 TV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도 그녀를 여전히 옆집 살던 강서방네 똑똑한 둘째 딸로만 기억했다. 웬일이래 이 귀한 사람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어서 들어와. 마침 국수 반죽했는데 뜨끈하게 한 그릇 말아줄게. 강지연은 할머니의 성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식당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다.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했다. 할머니는 칼국수를 내오며 그녀의 부모님에 대한 추억을 늘어놓았다. 강지연은 묵묵히 칼국수를 먹으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곳에서만큼은 그녀는 합참의장도 별 4개의 장군도 아니었다. 그저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한 사람의 딸일 뿐이었다. 어머니 제사가 곧 다가와서요. 제사상에 올릴 사과도 좀 사고 절에 올릴 돈도 좀 찾으려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며 강지연이 말했다. 오냐 그래야지. 저기 길 건너 사과 농협 가면 돼. 거기가 우리 동네 돈도 제일 많이 쳐주고 물건도 좋아. 할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식당을 나섰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거리. 길 건너편에 예산 사과 농협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다. 그녀는 부관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손짓을 한 뒤 농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것은 너무나도 사소하고 평범한 발걸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그 한 걸음은 곧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되고 말았다. 예산 사과 농협의 유리문이 열리며 어서 오십시오 하는 정겨운 목소리가 강지연을 맞았다. 마감을 앞둔 시골 농협 내부는 한산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나른하고 평화로운 공기가 감돌았다. 강지연은 현금 인출기 쪽으로 향하며 무의식적으로 공간 전체를 빠르게 훑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카메라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최고 성능의 분석 장비였다. 입구는 하나. 정면의 대형 유리창은 외부에서의 저격에 취약하다. 창구는 총 4개. 현재 작동 중인 창구는 2개. 직원은 총 4명, 청원 경찰 1명. 고객은 자신을 포함해 5명. 금고는 창구 안쪽 오른편에 위치. 감시 카메라는 총 3대. 출입구 상단 그리고 양쪽 천장 모서리. 사각지대는 금고와 화장실로 이어지는 복도 쪽. 만약의 사태 발생 시 최단 은폐 및 방어 지점은 대기 의자 뒤편의 두꺼운 기둥이다. 이 모든 분석은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와 세 걸음을 채 걷기도 전에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지 자조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곳은 적진이 아닌 고향의 평화로운 은행일 뿐인데 직업병이라는 갑옷은 군복을 벗어도 결코 벗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녀가 현금 인출기 앞에 섰을 때였다. 유리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한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안으로 들어섰다. 강지연은 인출기 화면에 비친 그의 모습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 그의 옷차림은 허름했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띈 것은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극도의 위화감이었다. 평화로운 농협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날카롭게 날이 선 신경과 깊은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손톱 밑에 낀 검은 기름때는 그가 기술직에 종사했음을 짐작게 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저는 다리와 창백한 얼굴은 그가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강지연의 온몸의 감각이 경고등을 켜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은 평온했지만 혈관을 흐르는 피는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다. 그녀는 돈을 인출하는 척하며 화면에 비친 남자의 모든 것을 주시했다. 남자의 이름은 김진태. 그는 농협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자신의 낡은 트럭 안에서 병원 원무과와 마지막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들 서준의 수술 예치금이 오늘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예정된 수술이 취소되고 병실을 비워줘야 한다는 최후 통첩. 그는 수화기를 붙들고 애원하고 사정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정한 거절뿐이었다. 그 통화가 성실했던 한 기술자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김진태는 번호표를 뽑지 않았다. 그는 입구 근처에서 마치 길 잃은 짐승처럼 초조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가쁘게 내쉬는 숨결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나왔다. 그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오기 전에 소주 반병을 들이켰던 것이다. 강지연의 머릿속에서 위험평가 시뮬레이션이 무서운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목표 식별. 40대 남성. 신체 건강하나 다리에 경미한 부상. 음주 상태. 심리적으로 극히 불안정. 목적은 금전 탈취일 확률 98%. 소지 무기는 불분명하나 전문 범죄자가 아니므로 총기일 가능성은 낮음. 둔기나 날붙이일 가능성 높음. 그녀는 천천히 인출기에서 카드를 뽑았다. 그리고 뒤를 돌아 일부러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기 의자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제 개인적 차원의 위험평가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위기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었다. 시나리오 1. 현 상황에서 즉시 이탈. 그것이 합참의장 행동 지침의 제1원칙이다. 하지만 내가 갑자기 뛰쳐나갈 경우 저 남자를 자극해 예기치 못한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 인질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시나리오 2. 비밀리에 외부와 접촉. 비서관에게 상황을 알리고 707 특임대나 경찰 특공대의 개입을 요청한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까지 최소 30분.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또한 합참의장이 시골 농협 인질극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시나리오 3. 내부에서 상황 통제. 내 신분을 숨긴 채 민간인으로서 사태를 주시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한다. 성공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녀의 이마에 식은 땀 한 줄기가 맺혔다. 수십만 대군을 지휘하는 것보다 지금 이 작은 시골 은행에서의 선택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졌다. 그녀가 복잡한 상념에 잠겨 있는 사이 김진태는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는 출입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움직임을 오직 강지현만이 알아채고 있었다.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에게 말을 거는 척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혹시 혈압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녀의 진짜 목적은 대화가 아니었다. 그녀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외투 안주머니에 있는 만년필을 확인했다. 평범한 만년필처럼 보이지만 유사시 호신용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묵직한 텅스텐 합금 재질의 전술펜이었다. 그것이 지금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다. 평화로운 공간에 흐르던 불협화음. 그 위태로운 선율은 이제 곧 모든 것을 파괴하는 굉음으로 변하기 직전이었다. 강지연은 숨을 죽이고 그 첫 번째 파열음이 터져나올 순간을 기다렸다. 제3장 닫힌 문, 다른 세상. 철컥.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그 금속성 파열음이 농협 안의 나른한 공기를 갈랐다. 영업 마감을 알리는 셔터 소리와는 다른 날카롭고 위협적인 잠금 장치의 소리. 한산하게 대화를 나누던 직원들과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의 근원지 출입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김진태가 서 있었다. 그의 한 손은 출입문의 붉은색 비상 잠금 버튼을 누른 채였고 다른 한 손은 마침내 점퍼 주머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손에 들린 것은 칼도 총도 아니었다. 그가 평생을 자신의 분신처럼 다루었던 묵직하고 차가운 쇠붙이 대형 스패너 렌치였다. 닳고 다른 손잡이와 이가 빠진 머리 부분은 한때 성실한 노동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절망에 사로잡힌 남자의 손에서 흉흉한 기운을 내뿜는 무기가 되어 있었다. 모두 꼼짝 마. 그의 목소리는 소주 기운과 극도의 긴장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듣는 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했다. 움직이면 이걸로 머리통을 다 깨부숴 버릴 거야. 정적. 그리고 뒤이은 나지막한 비명. 창구의 젊은 여직원이 입을 막으며 주저앉았고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노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평화롭던 시골 농협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든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 단 한 사람 강지현만이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무기는 스패너 렌치. 살상력은 높지만 사용자의 숙련도가 낮을 경우 오히려 움직임이 커져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범인은 현재 출입문을 등지고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퇴로를 스스로 막은 상태다. 최악의 수다. 바로 그때 창구 안쪽에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오상진 지점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공포가 아닌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경악으로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눈은 강도를 향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한 사람 대기 의자에 앉아있는 강지현을 향해 있었다. 며칠 전 군 창설 기념일 행사 뉴스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 대한민국 군을 이끄는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 그녀가 왜 이곳에 이 시간에 이런 모습으로 앉아있단 말인가. 오상진 지점장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되었고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그를 지배했다. 알려야 한다. 이분이 누구신지 알려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강지현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합참. 그의 입에서 합참의장님이라는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폭발시켜버릴 단어가 튀어나오기 직전이었다. 순간 강지현의 고개가 그를 향해 돌아갔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강지현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놀람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와도 같은 차갑고 고요한 침묵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오상진 지점장을 응시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수십만 대군을 향해 내리는 지휘관의 명령이었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회의석상에서 상대의 의지를 꺾던 전략가의 경고였다. 침묵하라. 입을 여는 순간 당신과 나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가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부탁이 아닌 명령이다. 오상진 지점장은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을 그대로 삼켰다. 그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강도의 위협보다 그녀의 저 고요한 눈빛이 훨씬 더 무섭게 느껴졌다. 다행히 흥분한 김진태는 오상진 지점장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렌치를 휘두르며 다시 소리쳤다. 다들 바닥에 엎드려. 빨리. 사람들이 허둥지둥 바닥에 엎드리기 시작했다. 강지현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천천히 몸을 낮췄다. 그녀는 일부러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쪽으로 몸을 움직였다. 그녀의 행동은 겁에 질린 평범한 민간인의 그것과 똑같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상황 변경. 내부 고립 및 인질 상황 발생. 신분 노출 일보 직전. 외부 개입 요청 불가. 지금부터 독자적인 판단 하에 상황을 통제한다. 그녀는 엎드린 채 자신의 숨소리를 조절했다. 지금부터 그녀는 합참의장 강지현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곳에 있는 9명의 인질 중 1명, 그리고 동시에 이 9명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유일한 지휘관이었다. 닫힌 문. 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농협 안은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법칙이 지배하는 공간이 되었다. 법과 질서가 사라진 자리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한 남자의 어리석은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고요한 눈. 김진태는 자신이 지금 누구를 인질로 잡고 있는지,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닫힌 문 안쪽 세상의 왕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진짜 왕은 가장 낮은 곳에 엎드린 채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민식 지점장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돈다발의 무게는 너무나 가벼웠지만 그의 목숨을 짓누르는 공포의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그는 보조금고에 있던 시제금을 남김없이 쓸어 담아 김진태가 던져준 낡은 배낭에 쑤셔 넣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이게 정말 전부입니다. 죽음고는 보시다시피 타임락 장치가 걸려 있어서 지금은 저도 열 수가 없습니다. 오상진 지점장이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김진태는 배낭의 입구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절망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몇 좀 되지 않는 돈다발이었다. 그의 아들 서준의 수술 계약금에도 미치지 못할 어쩌면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 정도밖에 되지 않을 액수였다.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희미한 기대감이 순식간에 차가운 절망으로 바뀌었다. 거짓말. 그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이게 전부일 리가 없어. 은행에 돈이 이것밖에 없다는 게 말이 돼.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시골 농협이라 현금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김진태는 오상진 지점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의 눈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돈이 필요했다. 이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서준의 호흡기 값을 내기에도, 밀린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도, 수술을 받게 하기에도 부족했다.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한 그의 마지막 발악이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는 부질없는 짓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걸로는 안 돼. 우리 서준이 호흡기 값도 안 된단 말이야. 그의 입에서 절망의 이름 서준이 다시 한번 터져나왔다. 그는 오상진 지점장을 내팽개치고 손에 든 스패너 렌치로 창구의 강화 유리를 내리쳤다. 쨍! 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유리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갔지만 깨지지는 않았다. 그의 무력한 분노만이 산산조각 나 흩어지는 듯 했다. 한편 농협 밖에서는 또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예산경찰서 소속의 이철민 순경은 이제 갓 20을 넘긴 의욕 넘치는 신참이었다. 그는 순찰을 돌던 중 영업 마감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굳게 문이 닫히고 내부가 어수선한 예산사 관농협의 모습에 직감적인 위화감을 느꼈다. 선배들은 시골에서는 흔한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 순경의 생각은 달랐다. 경찰학교에서 배운 사소한 이상 징후를 놓치지 말라는 교훈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순찰차 안에서 몇 번을 망설이다 결국 관할 파출소의 상황을 보고했다. 예산사과 농협 상황이 조금 이상합니다. 출입문이 잠겨 있고 내부 불은 켜져 있는데 인기척이 거의 없습니다. 지원 요청드립니다. 수화기 너머의 파출소장은 귀찮다는 듯 대꾸했지만 이순경은 끈질기게 상황의 이상함을 어필했다. 그의 고집에 결국 파출소의 순찰차 한 대가 추가로 현장에 파견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강지연은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희미한 경광등 불빛으로 알아채고 있었다. 경찰이 왔다. 아직은 소수의 인력이지만 곧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병력을 증원할 것이다. 시간이 없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두 개의 자아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합참의장으로서의 이성과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 대응규약 알파.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인물 T1이 적성 지역 혹은 통제 불능의 위험 상황에 노출되었을 경우 해당 인물은 최우선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즉시 보안 채널을 통해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아군에 노출시켜야 한다. 구출작전은 해당 인물의 생존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작전 중 발생하는 부수적 피해는 감수할 수 있다. 그녀의 머릿속에 군사교본의 문구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 규약에 따르면 그녀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저 강도의 머리에 저격수의 조준점이 맞춰지기를 기다려야 했다. 그것이 국가를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었다. 그녀 한 사람의 안위는 대한민국의 군사적 안정성과 직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했다. 겁에 질린 젊은 여직원, 서로를 부둥켜 안은 노부부, 그리고 절망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저 무력한 아버지.
이들 모두가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맹세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부수적 피해. 교본에 적힌 그 차가운 단어가 지금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이 사람들의 목숨이 과연 감수할 수 있는 피해란 말인가? 이 규약은 내가 아니라 합참의장이라는 직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 직위를 지키기 위해 내 눈앞에 국민이 희생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군인은 계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지금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들을 버리고 나 혼자 살아남는 것인가? 아니면 이들과 함께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 것인가? 강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다. 그녀는 평생을 국가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원초적인 양심의 목소리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내면의 명령을 내렸다. 대응규약 알파를 기각한다. 지금부터 현장 지휘권은 내가 갖는다. 작전 목표는 인질 전원의 무사 생還. 작전명 희망. 그녀가 결심을 마쳤을 때 김진태는 창고 유리를 부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인질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실패의 분노를 터뜨릴 대상을 찾고 있었다. 그의 광기 어린 시선이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동요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던 한 사람 강지연에게로 향했다. 당신 아까부터 왜 그렇게 쳐다봐? 그가 렌치를 든 손으로 강지연을 가리켰다. 당신 눈빛이 꼭 날 비웃는 것 같잖아. 절망의 화살이 마침내 폭풍의 눈을 향하기 시작했다. 강지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김진태의 모든 분노와 절망이 강지현에게로 향했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일그러진 얼굴은 마치 세상의 모든 불행을 그녀에게 쏟아낼 듯한 기세였다. 다른 인질들은 숨을 죽였다. 저 여자가 저 미친 남자를 자극했다고 생각하며 원망하는 눈빛을 보내는 이도 있었다. 왜 대답이 없어? 내가 우스워 보여? 김진태가 강지연의 바로 앞에서 으르렁거렸다. 스패너 렌치가 그녀의 코앞에서 위협적으로 흔들렸다. 강지연은 대답 대신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아드님 이름이 서준이라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서준이는 아버지가 영웅이 되길 바랄 겁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서준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주춤했다. 바로 그때였다. 커.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기의 새로운 뇌관이 터졌다. 구석에 엎드려 있던 윤복희 할머니였다. 그녀가 가슴을 움켜쥔 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평소 앓던 협심증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최악의 발작을 일으킨 것이다. 할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파랗게 질려갔고 몸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할머니, 윤 할머니. 오상진 지점장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려 했다. 젊은 여직원은 울음을 터뜨렸다. 농협안은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진태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의 계획에, 그의 상상에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은 없었다. 그는 단지 돈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렌치가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방황했다. 바로 그 찰나 강지연은 모든 것을 동시에 인지했다. 내부의 상황. 윤복희 할머니의 심장 발작. 골든타임은 길어야 5분. 지금 당장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다. 김진태의 완전한 공황 상태. 그는 이제 통제 불가능한 변수 그 자체가 되었다. 외부의 상황. 창밖으로 경찰차 서너 대가 더 도착하는 것이 보였다. 이제는 단순 순찰차가 아니었다.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 SWAT의 수송 차량이었다. 현장 지휘관이 마침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강경 진압을 위한 기동대를 투입한 것이다. 그들의 헬멧에 달린 통신 장비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무전 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리는 듯 했다. 진입 준비 완료. 지시 대기 중. 내부와 외부의 압박이 동시에 최고조에 달했다.
임계점. 모든 것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그 순간. 강지연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경찰 특공대는 내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들의 진압 작전 제일 목표는 범인 사살 및 인질 구출이다. 진압 과정에서 섬광탄과 가스가 투입될 것이고 무차별적인 총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 혼란 속에서 공황에 빠진 김진태가 무슨 짓을 할지, 그리고 윤복희 할머니가 버텨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나 역시 아군의 오인 사격에 희생될 수 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 상황을 끝내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모두가 죽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그녀가 믿었던 외부의 질서 경찰과 오히려 지금은 가장 큰 위협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고뇌와 갈등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오직 강철과도 같은 결단만이 남았다. 그녀의 모든 세포가 깨어나는 듯 했다. 시간의 흐름이 다시 느려지기 시작했고 주변의 모든 소음은 사라졌다.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세 가지만이 존재했다. 목표물인 김진태, 구해야 할 대상인 윤복희 할머니, 그리고 자신의 몸. 그녀는 쓰러진 할머니에게 달려가려는 오상진 지점장을 향해 아주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는 김진태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주위는 온통 쓰러진 할머니에게 쏠려 있었다. 그의 등과 옆구리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강지연은 자신의 외투 안주머니에 있던 전술펜을 소리 없이 손에 쥐었다. 그것은 암살용 무기가 아니었다. 최소한의 방어와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하여 순간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도구였다. 외부 개입까지 예상 시간 3분. 내부 통제 불능. 제3의 선택지는 없음. 지금 여기서 끝낸다. 그녀의 내면에서 마지막 명령이 하달되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몸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정지된 시간 속을 유영하듯 소리 없이 그러나 표범처럼 폭발적으로. 그녀는 더 이상 합참의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명의 전사였고 9명의 목숨을 구해야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강지연의 움직임은 예측과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그것은 무술 영화의 화려한 동작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오직 효율성과 생존을 위해 몸에 새겨진 냉혹하고 정제된 움직임의 결정체였다. 그녀는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속였다. 창문. 경찰이 창문으로 들어온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듯 외치며 출입문 반대편 창문을 가리켰다. 공황 상태에 빠져 있던 김진태는 거의 반사적으로 그녀가 가리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단 0.5초. 그의 모든 경계심이 등 뒤로 쏠린 그 찰나의 순간. 그것으로 충분했다. 강지연의 몸은 이미 바닥을 박차고 있었다. 그녀는 직선으로 달려들지 않았다. 낮게 몸을 숙여 원을 그리듯 그의 측면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무기가 아니었다. 무기를 쥔 사람이었다. 그녀의 왼손이 김진태가 스패너 렌치를 쥔 오른팔의 손목 바로 아랫부분, 여러 신경과 혈관이 교차하는 지점을 독수리 발톱처럼 움켜쥐었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손에 들린 전술펜의 뭉툭한 끝부분이 그의 팔꿈치 안쪽의 척골신경을 정확하게 찔렀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고통과 전기 충격과도 같은 충격이 그의 팔 전체로 퍼져나갔다. 크악! 김진태의 손에서 스패너 렌치가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캉! 하는 쇳소리를 내며 렌치가 바닥을 굴렀다. 무기가 사라지는 순간 강지연의 두 번째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다. 그녀는 그의 팔을 놓아주는 대신 그 팔을 축으로 삼아 그의 몸을 반대 방향으로 거칠게 회전시켰다. 중심을 잃은 그의 거대한 몸이 속절없이 돌아갔다. 그녀는 그의 등 뒤를 완벽하게 점유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발이 그의 비틀거리는 다리의 오금을 정확하게 걷어찼다. 무릎이 꺾인 김진태의 상체가 앞으로 쏟아졌고 강지연은 그의 목덜미를 제압하며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쿵!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김진태는 바닥에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강지연은 그의 위에 올라타 그의 양팔을 등 뒤에서 결박하고 목덜미를 눌러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강철과도 같은 완벽한 제압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녀가 소리를 지른 순간부터 단 4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농협 안을 지배하던 공포와 혼돈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남은 것은 경악과 침묵뿐이었다. 인질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쓰러진 거구의 남자와 그를 제압한 평범한 중년 여인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강지연의 무릎 아래에서 김진태가 꺽꺽거리는 소리를 내며 저항하려 했다. 하지만 육체적인 저항이 아니었다.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자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수치와 절망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자각이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분노의 고함이 아닌 한 아버지의 처절한 눈물이었다. 흐흐. 그는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강철 같던 제압의 순간이 지나가고 뜨거운 눈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강도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픈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 한심하고 불쌍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서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서준아. 그의 나지막한 음조림이 농협 안의 모든 이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와장창. 요란한 굉음과 함께 농협의 강화 유리문이 산산조각 났다.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경찰 특공대원들이 섬광탄과 연막탄을 던지며 함성과 함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모두 엎드려. 외부 세계의 질서가 내부의 비극적인 드라마를 무참히 깨트리며 난입하는 순간이었다. 특공대원들은 눈앞의 기이한 광경에 잠시 주춤했다. 울고 있는 범인, 그를 제압하고 있는 민간인 여성, 그리고 겁에 질린 인질들. 강철 같던 제압과 뜨거운 눈물이 교차하던 그 짧은 평화는 끝났다.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더 거대하고 복잡한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와장창. 굉음과 함께 농협의 강화 유리문이 폭발하듯 쏟아져 내렸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연막탄의 자욱한 연기와 뒤섞여 아수라장을 연출했다. 검은색 전투복과 방탄 헬멧으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전술 대형을 갖추고 함성을 지르며 안으로 쇄도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기관단총의 총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부를 향해 있었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무기 버려. 훈련된 위압적인 목소리가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며 공간을 장악했다. 그들은 흉악범과 공포에 질린 인질들이 뒤엉킨 피비린내 나는 현장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이 훈련받았던 그 어떤 시나리오와도 달랐다. 총성도 비명도 없었다. 다만 기이한 정적만이 흘렀다. 한 중년 여인이 바닥에 쓰러진 거구의 남자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었고 남자는 저항 대신 서럽게 울부짖고 있었다. 다른 인질들은 공포에 떨기보다 오히려 그 울고 있는 남자를 연민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특공대 팀장은 순간적으로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았다. 그는 일단 교범대로 제압당한 남자에게 총구를 겨눈 채 강지연을 향해 소리쳤다. 아주머니, 위험합니다. 그 남자에게서 일단 떨어지십시오. 강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자신의 무릎 아래에서 통곡하는 남자의 등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특공대 팀장을 향했다. 그 눈빛은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총구를 겨누고 있는 쪽이 오히려 제압당하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압도감이 있었다. 팀장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특공대원들이 다가와 수갑을 꺼내 들고 김진태의 팔을 뒤로 꺾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안에 억눌려 있던 마지막 댐이 무너져 내렸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닿는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음을, 아들에게 두 번 다시 떳떳한 얼굴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의 입에서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처절한 고백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총성과 함성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곳에 있는 모두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들 이름이 서준입니다. 김서준 올해 겨우 9살이에요. 애가 아파요, 심장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땅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다. 특공대원들도 다른 경찰들도 심지어 인질들조차도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범인의 변명이 아니었다. 이 시대의 가장 약한 곳에서 쓰러져간 한 아버지의 피 맺힌 유언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두서없이 쏟아냈다.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조선소에서 가장 유능한 용접 기술자였다는 자랑스러운 과거. 아내와 사별하고 어린 서준이를 홀로 키우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행복했던 시간들. 그러다 작업장에서 당한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다치고 더 이상 용접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부터 시작된 불행. 병원에서는 확장성 심근병증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풍선처럼 부풀어서 제 기능을 못한대요.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이식을 받지 못하면 1년도 채 살기 힘들 거라고.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살던 집을 팔고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었다. 하지만 희귀병 환자에게 들어가는 치료비는 밑빠진 독과 같았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일용직을 전전했지만 성치 않은 다리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수십 군데의 문을 두드렸지만 복잡한 서류와 까다로운 규정의 벽 앞에서 번번이 좌절했다. 의사가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해외에서 개발된 인공심장 이식 수술 성공만 하면 서준이가 다시 예전처럼 뛰어놀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수술비가 제가 평생을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사체에 손을 댔습니다.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농협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이제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다.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소리였고 제도와 시스템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고발이었다. 강지연은 그의 등을 누른 채 그의 모든 고백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지진과도 같은 격동이 일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 그것은 국가를 지키는 힘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버튼 하나로 최첨단 이지스함을 움직이고 막강한 화력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다. 수조 원의 국방 예산을 집행하고 수십만 대군의 생사여 탈권을 쥔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그 막강한 힘은 아픈 아들을 위해 스패너 렌치를 들 수밖에 없었던 한 아버지의 눈물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국가 안보란 무엇인가? 우리는 철책선과 영해선을 지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다. 하지만 그 철책 안에서 국민 한 사람이 병원비가 없어 절망하고 사회 안전망의 부재로 범죄자가 되어가는 이 현실은 과연 안전한 것인가? 이것이 내가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인가?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의 무게가 자랑스러움이 아닌 무거운 책임과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김진태의 울부짖음은 점점 기력 없는 흐느낌으로 변해갔다. 그의 고백은 끝났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법의 차가운 심판뿐이었다. 경찰들이 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고 그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는 축 늘어진 인형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의 텅 빈 눈동자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 아버지는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최고 지휘관은 그 무너진 아버지의 등 뒤에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진짜 별의 무게를 가늠하고 있었다. 현장의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관할 경찰서장인 박성호 총경이 다급하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현장을 지휘하던 특공대 팀장에게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눈에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강지현의 모습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저 사건에 휘말린 평범한 중년 여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그 얼굴이 낯이 익었다. 저분은 누구신가? 박 총경이 특공대 팀장에게 물었다. 인질 중 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범인을 제압한 것도 저분이신데. 박 총경은 고개를 갸웃하며 강지현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정면에서 마주한 순간 그의 뇌리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스쳤다. TV 화면을 통해 신문 기사를 통해 수없이 보았던 바로 그 얼굴. 믿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를 보좌하는 군 서열 1위. 전군을 호령하는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 그녀가 왜 이곳에 이런 모습으로? 합참 의장님? 박성호 총경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농협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으로 변했다. 시끄럽던 무전 소리가 멎었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경찰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멈췄다. 모든 시선이 강지현에게로 향했다. 특공대 팀장의 입이 떡 벌어졌다. 자신들이 총구를 겨누고 아주머니라고 불렀던 저 여인이 바로 국방부 장관과 동급의 의전을 받는 합참의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박성호 총경은 거의 반사적으로 각 잡힌 차렷 자세를 취하더니 목청이 터져라 외쳤다. 충성. 대한민국 경찰청 총경 박성호 현 시간부로 현장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그의 우렁찬 경례를 신호탄으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경찰들이 마치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모두가 강지연을 향해 경례를 붙였다. 충성. 하는 함성이 작은 시골 농협을 떠나갈 듯 울렸다. 강지연은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영광스러운 경례가 아닌 경찰들에게 이끌려 나가는 김진태의 처진 어깨를 향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던 비서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위성 전화기를 건넸다. 의장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이 사태는 이미 현장을 떠나 국가 최고 지휘부의 문제로 비화된 것이다. 강지연은 전화기를 건네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잔뜩 흥분하고 다급한 안보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의장님, 괜찮으십니까? 지금 즉시 의장님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군 헬기를. 강지연은 그의 말을 중간에 끊었다. 실장.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천둥과도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상황은 종료됐소. 현장 지휘는 내가 맡겠소. 대통령께는 내가 잠시 후 직접 보고할 테니 군과 경 그리고 청와대 모두 현 위치에서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도록 하시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누구도 합참의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거역할 수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강지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신분 노출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최고의 지휘권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녀는 이제 이 사건의 목격자나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최고 사령관이었다. 그녀는 박성호 총경을 돌아보았다. 박 총경은 여전히 부동자세로 그녀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 총경, 듣게. 옛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저 남자 김진태 씨는 내 관할 하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요. 그녀의 말에 박 총경의 눈이 커졌다. 그의 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물어야 하오. 그것이 국가의 법질서이니. 하지만 그의 존엄성은 군과 경이 함께 지켜야 할 또 다른 가치임을 명심하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경찰차에 오르기 직전에 김진태를 바라보았다. 그는 흉악한 범죄자이기 이전에 아픈 아이를 둔 아버지요. 사회가 그를 지켜주지 못했고 국가가 그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소. 그 책임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이요. 그러니 수사 과정에서 그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그의 딱한 사정을 정상 참작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했다. 이것은 합참의장 강지연의 지시이자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군의 의지임을 명심하게. 박성호 총경은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이며 외쳤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농협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미 농협 주변은 그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급파된 군과 경의 검은색 차량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 차량 중 한 대에 올라탔다.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경찰서로 향하는 호송차에 실려 멀어지는 김진태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았다. 법의 심판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심판은 지금부터 그녀 자신의 안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국방부 합참의장실의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강지연의 눈에는 그 어떤 불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예산에서 복귀한 이후 쏟아지는 보고와 회의, 그리고 청와대와의 교감으로 쉴 틈 없는 시간을 보냈다. 예산 농협에서 있었던 일은 그녀의 지시 하에 국가안보 관련 2급 비밀로 분류되었다. 언론에는 정신 이상자의 소동을 비번 경찰이 제압한 경미한 사건으로 축소 발표되었고,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모든 관계자들에게는 철저한 함구령이 내려졌다. 거대한 국가 시스템은 최고 지휘부의 작은 흠집 하나를 가리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강지연의 내면에서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홀로 의장실에 남아 그날의 사건 보고서를 다시 읽고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김진태의 아들 김서준 군에 대한 신상 정보가 첨부되어 있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어린이 병동, 희귀 심장질환, 그리고 그 아래 빼곡하게 적힌 천문학적인 예상 치료비. 그녀는 보고서를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법의 집행을 명령했고 질서를 회복시켰다. 합참의장으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공적인 조치는 거기까지였다. 하지만 인간 강지연의 마음은 여전히 예산의 그 차가운 농협 바닥에 머물러 있었다. 아빠를 부르며 울부짖던 그 남자의 절규가, 아들의 병명이 적힌 이 차가운 서류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법과 제도가 미처 닿지 못하는 곳, 그곳의 비극을 외면하지 않기로. 그녀는 지금부터 국가가 그녀에게 부여한 막강한 힘을 가장 사적인, 그러나 가장 절실한 곳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에 놓인 여러 대의 전화기 중 가장 보안 등급이 높은 한라인이 아닌 평범한 외부 회선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개인 수첩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김 원장, 나 강지연이요.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국군 수도병원장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외과 권위자인 김성훈 원장이었다. 그는 강지현과 육군사관학교 동기이자 오랫동안 우정을 나눈 막역한 친구였다. 아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인가, 강 장군. 또 국방부에서 예산이라도 깎으려고 그러나? 김 원장의 농담에 강지현은 웃지 않았다.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야.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자네 병원은 아니지만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김서준이라는 아이가 입원해 있을 걸세. 확장성 심근병증. 상태가 아주 위중하다고 들었네. 알고 있네. 학회에서도 몇 번 보고된 케이스지. 안타깝게도 손을 쓰기엔 너무 늦었다는 게 중론이고. 아닐세. 강지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자네가 직접 집도하게. 자네 병원으로 아이를 옮기고 자네가 가진 최고의 팀을 붙여. 해외의 신기술이든 아직 임상 단계의 약물이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그 아이를 살려내게. 강 장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병원을 옮기는 절차도 복잡하고 무엇보다 그 치료비는. 비용은 걱정하지 말게. 강지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아는 마음 따뜻한 후원자가 있네.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질 걸세. 자네는 오직 아이를 살리는 데만 집중하게. 이건 내 부탁이자 부탁이네, 친구. 마지막 말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김 원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대답했다. 자네 부탁이라면 거절할 수 없지. 알아보겠네. 전화를 끄는 강지연은 다음 날로 예정된 방위산업체 대표들과의 조찬 간담회 자료를 검토했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과 관련된 중요한 자리였다. 그녀는 자료에 여백에 몇 개의 단어를 적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희귀병 아동 지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다음 날 아침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 무거운 안보 현안에 대한 브리핑이 끝난 뒤 강지연은 디저트가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여러분, 우리 군이 강해지는 것만큼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중요한 국가 안보 아니겠습니까? 최근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이 국가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약한 곳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말은 부드러운 제안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는 그것이 가진 무게를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방 예산의 향방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합참의장의 관심사. 한 대형 방산업체 회장이 즉시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다.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그룹 산하에 공익재단이 있습니다. 의장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희귀 난치병 아동 지원 사업에 저희가 거액의 기부금을 쾌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강지연은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마치 지휘봉을 휘두르듯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법의 테두리를 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그날 밤 모든 업무를 마치고 텅 빈 의장실에 홀로 남은 강지연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그녀는 오늘 국가가 자신에게 부여한 힘을 오직 한 개인을 구하기 위해 사용했다. 그것은 옳은 일이었을까? 아니,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위험한 경계선을 넘나들어야만 하는 것일까? 어깨 위에 별 4개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더 이상 예전의 강지연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시간은 가장 공정한 치유사이자 가장 무심한 기록자다. 예당호의 물결 위로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탐욕스러운 햇살을 양분 삼아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다. 예산사과 농협을 뒤흔들었던 그날의 소동은 이제 아우라지 강물에 씻겨 내려간 조약돌처럼 마을 사람들의 기억 저편으로 희미하게 밀려나 있었다. 그해 가을 강지연은 다시 예산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지난번처럼 비밀스러운 도피나 개인적인 추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합참의장으로서 충남 지역의 주둔한 육군 부대를 시찰하기 위한 공식적인 일정의 일환으로 예산 땅을 밟았다. 육중한 방탄문이 열리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에 멈춰 선 지휘용 장갑차에서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 도열해 있던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우렁찬 함성으로 경례를 외쳤다. 충성. 그 함성은 가을 하늘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4개의 별은 이제 더 이상 그녀 개인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국군의 상징이자 자부심이었다. 그녀는 사단장의 안내를 받으며 부대 시설을 둘러보고 장병들의 훈련 상황을 보고받았다. 최첨단 전술 지휘 통제 시스템 시사의 브리핑을 받고 새로 도입된 K-59 자주포의 성능 시연을 참관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구축하고 그녀가 명령하는 강철의 군대는 오늘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브리핑 화면에 떠오른 복잡한 전술지도 위로 그녀는 자꾸만 예당호의 고요한 물결과 붉게 익어가는 사과 과수원의 풍경을 겹쳐보았다. 모든 공식적인 시찰 일정이 끝난 뒤 저녁 만찬을 앞두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모두가 그녀가 사단장실에서 잠시 눈을 붙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단장에게 뜻밖의 말을 건넸다. 사단장, 이 근처에 예산 출신 장병들이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과수원이 있다고 들었소. 네, 의장님. 몇몇 있습니다만. 잠시 바람 좀 쐬고 싶군. 안내해 주겠소? 사단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의장님의 바람이 단순한 바람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수송 차량을 준비시켰다. 강지연은 요란한 경호 차량들을 물리치고 단 한 대의 지휘용 세단에 몸을 실었다. 차가 향한 곳은 예당호가 그림처럼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크지 않은 사과 과수원이었다. 햇살 농원이라는 소박한 팻말이 그들을 맞았다. 과수원의 주인은 이 부대에서 복무 중인 한 상병의 노부모였다. 갑작스러운 합참의장의 방문에 노부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지둥 마당을 쓸었다. 강지연은 그들을 안심시키며 그저 잘 익은 사과가 보고 싶어 들렀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사단장과 수행원들을 뒤로하고 홀로 사과나무 사이를 천천히 거닐었다. 가을 햇살을 받아 탐스럽게 익은 붉은 사과들이
마치 수만 개의 작은 등불처럼 가지마다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가장 잘 익은 사과 하나를 조심스럽게 따서 손에 쥐었다. 묵직하고 단단한 감촉, 싱그럽고 달콤한 향기. 그녀는 그 작은 사과 하나에서 지난 여름에 뜨거웠던 태양과 모질었던 비바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마침내 맺어진 달콤한 결실의 시간을 느꼈다. 그녀가 과수원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의장님, 아니 지연이 아니여.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 윤복희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이 과수원 주인과 오랜 이웃이었고 합참의장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강지연의 입가에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할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정정하시네요. 그럼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지. 그나저나 TV에서만 보던 양반이 여긴 웬일이래. 이렇게 높은 사람이 올 때가 아닌데.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강지연의 군복을 신기한 듯 쓸어보았다. 두 사람은 과수원 한편의 평상에 마주 앉았다. 수행원들은 멀찍이 떨어져 그들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 사람 소식 들었어? 할머니의 첫 질문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강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할머니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이야기의 결말을 확인하고 싶었다. 아들 서준이는 기적같이 살아났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다. 국군 수도병원에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줬다는구먼. 어디서 마음 좋은 독지가가 나타나서 병원비도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해결해줬다. 지금은 퇴원해서 통원 치료받으면서 학교도 다시 다닌다는구나. 예전처럼 곧잘 웃고 곧잘 뛴대.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아비 되는 그 박복한 양반도 하늘이 도왔지. 재판에서 판사님이 그러더래. 피고인의 죄는 무겁지만 피고인을 그렇게 만든 우리 사회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고. 마을 사람들도 전부 탄원서를 내주고 피해자인 농협에서도 선처를 바란다고 했으니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금은 나라에서 하는 기술교육원에서 재활훈련 받으면서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고 있다. 두 부자는 이제 주말마다 만난다고 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아버지에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잃어버렸던 시간을 채워가고 있다고. 김진태는 아들에게 약속했다고 한다. 다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다고,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이야기를 마친 할머니는 평상에 앉아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서걱거리는 과도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참 이상한 일이야. 그날 그 끔찍한 날이 없었더라면 그 부자는 아마 영영 희망을 찾지 못했을지도 몰라. 어찌 보면 그날의 절망이 그 사람들을 살린 셈이지. 할머니는 잘 깎은 사과 한 조각을 강지연에게 건넸다. 지연이 너도 마찬가지여. 내가 그때 거기 없었더라면 이 모든 일이 어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다. 내 어깨에 달린 저 별이 사람 여럿 살린겨. 강지연은 할머니가 건넨 사과를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아삭한 식감과 함께 달콤하고 시원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다.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깊고 진한 맛이었다. 그것은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맛볼 수 있는 희망의 맛이었다. 그녀는 손에 들린 붉은 사과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여름 내내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고 마침내 탐스러운 결실을 맺은 사과. 그녀는 그 사과에서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은 김진태 부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법과 마음의 위태로운 경계선 위에서 고뇌하고 결단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어깨를 짓누르던 네 개의 별의 무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운 중압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철책선을 지키는 강철의 힘인 동시에 사회의 가장 약한 곳에서 신음하는 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쓰러진 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따뜻하고도 무거운 책임의 무게였다. 그녀는 비로소 그 별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복귀를 알리는 부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또 찾아뵐게요. 차에 오르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과수원을 돌아보았다. 노을빛을 받아 황금처럼 빛나는 사과나무들. 그녀의 결심은 저 예산의 사과처럼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단단하고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었다. 차는 다시 서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강지연은 차창에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붉은 사과 한 알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켜낸 한 세계의 무게이자 그녀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추는 희망의 등불이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